2022년 8월 7일 도착한 한 통의 제보 메일. 제보 내용은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한 끔찍한 사건의 범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보자는 그 범인이 가석방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라는 내용을 저희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가석방이 가능한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절대로 출소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사건 파일, 전현주 납치 살인사건 편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 박초롱초롱 빛나리. 그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인과 유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가석방은 불가함을 이 방송을 통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시작. 1990년대는 빈번하게 아동유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동유괴 사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열의 9 중은 대부분 다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표적이 대부분 부유한 아동들 혹은 지인, 면식 관계에서 누군가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위협을 가하기 위해 벌인 범죄 행위였죠. 너무 빈번하게 아동유괴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당시 교육부에서는 이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지도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른이나 친구끼리 등교, 하교를 해야 하고 낯선 사람의 자동차는 타지 말아야 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야 하고 옷도 너무 비싼 건 말고 검소한 옷을 입는 걸 추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1997년 8월 30일 오후 3시경 서울 잠원동 한 영어학원에서 아이 한 명이 귀가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에 이상함을 느끼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젊은 여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분명 유괴다 라는 직감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당시 빈번했던 아동 유괴 사건, 경찰은 바로 그 집에 찾아와 전화기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협박 전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렇게 실종 3시간이 지난 저녁 6시 첫 번째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첫 번째 협박 전화. 잘 있느냐? 애는 잘 있다. 너무나도 짧게 끝난 통화였지요. 그냥 아이가 지금 잘 있다라는 정보만 전달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위치를 추적해보려 했지만 너무 통화 시간이 짧아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좀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전화를 한 걸까요? 대부분 유괴 납치범들은 첫 번째 전화를 굉장히 짧게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이가 이야기한 부모님에 대한 정보 때문입니다. 집,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부모님에 대한 이름들까지 이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분명한 건 아이는 절대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것.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괴 다음날 다시 한번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오후 4시경. 부모는 걱정합니다. 밥은 먹고 있나?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시간을 끌지 말아라. 신고를 하면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다. 다행히 시간을 좀 끈 덕택에 어디서 전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명동거리에 있는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발신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수사는 분명 비공개 수사였습니다. 경찰은 비밀리에 그 공중전화로 가서 모든 지문을 직접 채취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혹시 4시경에 전화했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느냐?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키가 작았던 젊은 여자였다. 그리고 같은 날 밤 9시 한 번의 전화가 더 걸려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였죠. 2천만 원을 카드로 넣어서 어느 쪽 위치로 와라. 어떤 빌딩 몇 층에 오면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준비 중이었죠. 분명 명동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명동 근처에서 또다시 포착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전화가 오자 바로 위치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 명동 근처의 한 카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화가 들어가고 있는 그 동시에 경찰은 카페에 급습을 하게 되죠. 출입문은 단 하나,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페에는 총 13명, 12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여성. 분명 그 안에 있는 12명 중에 1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뭐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비공개 수사라 얘기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죠. 조사를 시작하자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와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임산부다. 만삭이다. 지금 아이가 놀라서 병원을 가야겠다. 임산부를 지금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주장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저 사람을 내보내달라. 여기서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분위기였죠. 특별한 용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안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내보내게 되면 한 가지의 문제점이 듭니다. 범인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아이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결국 경찰은 실종 5일 만에 공개 수사로 모든 걸 전환합니다. 그 이후 각종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이 제보 내용은 되게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데려가는 걸 봤다. 남성과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걸 봤다. 하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괴 13일차 한 중년 남성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수배 중인 납치 사건의 범인이 내 딸인 것 같다. 바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친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며칠째 딸이 집에 오지도 않고 있고 내 딸 집 앞에 형사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내 딸이 범인인 것 같다라는 전화였죠. 경찰은 혹시나 해서 아버지, 어머니, 즉 가족들에게 이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협박 전화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이 정확히 맞다. 그리고 그 무렵 한 가지의 정보도 확인됐습니다. 협박 전화에서 왔던 장소, 공중전화에서 채취했던 모든 지문들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카페 안에 있었던 13명에 대한 지문 리스트 중 단 한 명만이 일치를 했지요. 일치하는 사람, 바로 그 딸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서울 모든 숙박업소를 전부 수색합니다. 딸이 집에 오지 않고 밖에 나가 생활하고 있다. 결국 다음날 아침 9시 10분 신림동 모 호텔에 투숙해 있는 범인을 검거합니다. 범인의 이름 전현주였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딸이 범인인 것 같다며 신고하는 마음 굉장히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당시 전현주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나리가 나오는 꿈도 꾸었고 누군가 제 목을 누르기도 하고 쫓아오며 낭떠러지로 미는 꿈도 꾸었습니다.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9일날 새벽에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리가 유괴된 학원 근처 공중전화에서 친정집으로 전화가 왔었다는 기록을 얘기하면서 네가 혹시 거기서 집에 전화한 게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는 더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혹시라도 네가 이 일과 연루되어 있으면 자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면 곧 뒤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검거 소식에 나리양의 어머니는 재빨리 달려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그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울부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취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딸이 있는 곳을 얘기해달라. 하지만 전현주가 검거됐던 그 신림동 여관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한 채 세수도 하지 않고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있던 전현주. 아이가 어딨냐라는 추궁 끝에 입을 열게 됩니다. 서울 사당동의 한 건물 지하에 있다였지요. 이건 내부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창고였지요. 전현주의 남편이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빌려놨던 곳인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기되다시피 방치되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엔 곰팡이, 거미줄, 쓰레기, 악취가 어마어마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빨간색 배낭 가방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닐로 감싸져 있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매우 잔혹했습니다. 옷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양말만 신겨진 채 손과 발, 눈, 코, 입을 모두 청테이프로 감아놓은 상태였지요. 부검 결과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위와 소장이 비어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아마도 마지막 식사를 하고 6시간 뒤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봐 아마 납치 당일날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신에서는 독시라민이라는 수면제 성분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들이었죠. 미리 수면제까지 사서 범행을 했던 전현주.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옷은 왜 모두 벗겼던 걸까요? 만약 정말 공범이 존재해서 성범죄에 대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주는 이런 진술을 합니다. 배낭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이의 옷이 조금 커서 지퍼 같은 데 걸리다 보니 그게 걸리적거려서 그냥 아예 옷을 벗겼다. 아예 찢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세 번째 섹션, 범행. 전현주가 얘기하는 그날의 범행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던 걸까요? 1997년 8월 30일 전현주는 서울 잠원동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숍에서 콜라를 사서 마시며 주변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고급지게 생긴 용모가 깔끔한 한 아이를 보게 되죠. 그 아이가 영어 수업을 받으러 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나리양. 그때 전현주는 다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 같이 가겠느냐. 그곳엔 인형도 되게 많다. 선뜻 함께 나선 아이. 그렇게 데려고 간 곳은 남편이 인형극을 하며 임대했던 그 사당동 건물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사 결과 더 끔찍한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곧바로 사당동에 있는 건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현주는 나리양을 데리고 이곳저곳 들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를 들자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또 공업사에 가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모습들까지 포착됩니다. 바로 아이를 감금할 때 쓸 테이프, 수면제 이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돌아다니며 사고 그 현장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전현주에게 물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전화를 왜 한 거냐, 왜 짧게 끊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정말 그 전화번호가 집 전화번호가 맞는지 궁금해서였다. 그리고 확인을 끝내고 난 뒤에 살아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아이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집에 보내달라라는 울음이었죠.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돈을 요구했던 그 상황, 아이는 세상에 없던 상황이었죠. 결국 비극으로 끝난 14일이었습니다. 헌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랍니다. 임신 8개월의 만삭의 임산부가 과연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들이었죠. 전현주가 검거돼서 송치될 당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너 아니잖아. 사실대로 말해. 시키는 대로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주 당시 전현주는 남편에게 삐삐로 어떤 음성 녹음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어떤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들에게 사진이 찍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 최초의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여자 혼자가 아니라 어떤 아저씨 남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갔다. 모텔 커피숍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만나고 있는 걸 보았다. 여러 가지 목격담들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해서 애초에 범인도 혹시 남자가 껴있다, 남자가 주범이다라는 이야기가 더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지속해본 결과 경찰은 이렇게 결론을 하루 만에 내립니다. 이 사건은 전현주의 단독 범행이다. 공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시를 했던 상황이었죠.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만삭의 임산부가 20kg가 넘는 아이를 데리고 유괴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수사와 수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안 한 게 아니다. 하지만 공범에 대한 정황 증거들은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도피 생활 도중에 그리고 도피에서 검거됐던 그 모텔에 남은 그 메모장 하나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 메모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 2명이 강간했다. 집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또 기다렸더니 남자 1명이 또 찾아왔다. 이 메모지에는 여러 명의 남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과연 이 진술만을 토대로 공범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수사 관계자들은 오류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실종 당일 은행 CCTV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딱 둘만 포착됩니다. 바로 박양과 전현주만 있었죠. 그런데 좀 놀라운 장면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돈을 인출하고 있는 전현주, 그 옆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박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하면 박양은 이때까지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 편하게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두 번째, 청테이프와 수면제 같은 범행 도구를 구입할 때도 아이는 전혀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같이 누군가와 이동을 했거나 협박을 받고 있는 전현주의 모습을 보는 아이의 입장이었다면 더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런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공범에게 아이를 맡기고 전현주에게 나머지를 시키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메모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메모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공개 수사로 전환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공개 수사가 전환되며 당시 언론 보도는 공범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경찰이 뒤를 쫓고 있는 용의자는 남자 3명과 여자 2명 등 모두 5명입니다. 경찰은 나리양의 사체가 발견된 사당동의 극단 소유주가 검거된 전현주 씨의 남편 최모 씨로 밝혀짐에 따라 최 씨와 안면이 있거나 친분 관계가 있는 인물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 5명의 신상카드를 작성해놓고 이들의 연고지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보였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전현주, 여기에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경찰들은 전현주가 적어놓은 메모장을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앞뒤 전후 시간적인 문제의 차이였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폭행을 만삭의 임산부가 당했을까에 대한 그 가능성부터 모든 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현장 모든 내용에선 치밀한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녀가 주장했던 건 모두 사실이 아닌 만들어낸 하나의 소설 같은 허구 내용이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실신한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던 전현주.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은 분명 협박을 받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무고하다라는 거죠. 자기는 만삭의 임산부니 말이죠. 해서 그 TV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문예창 작가에 진학해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던 그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증언까지 재판대에 나오게 됩니다. 최종 결론은 전현주의 단독 범행이었죠.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임신 상태로 사건이 발생했던 그해 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현주는 대학에 진학해서 만난 연극인 지망생 남친과 함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고 임신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현주는 자신의 집안이 돈이 되게 많다,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까지 남편을 속였던 내용이었죠.
실제로 아버지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맞았지만 청렴한 이미지의 공무원이셨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남편이 운영하는 인형극단은 실패에 들어갔고 결국 수입이 없어 이들의 사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사치와 낭비역의 카드값까지 갚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며 빚은 총합 3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결국 이 채무 변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유괴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신이 낳을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다른 아이를 유괴해 살해했다. 이걸 과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게 전현주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지법은 모든 진술이 거짓이며 계속적으로 번복된다. 이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초범인데다 우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현주에게 사형은 과하다 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라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전현주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 무기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명 90년대에는 이런 납치유괴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이유 불문이었습니다. 납치유괴, 살인까지 이어지면 대부분 다 전원 사형 선고였죠. 그런데 왜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무기를 준 걸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 무기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법조항에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임산부라면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분명 사형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주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현주. 그는 2022년 기준 현재 25년째 복역 중입니다. 끔찍한 사건의 범인.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석방을 위해 또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그녀의 성격에 대해 연극성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는 연극성 성격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었다. 나중에 진단을 해보니 연극성 성격장애가 아니다 라는 말도 나오죠. 이를 토대로 가석방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발적 살인이었고 채무의 문제, 즉 자기가 너무 살기 힘들었다라는 것. 과연 그녀는 가석방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보하고 싶은 내용은 전현주가 가석방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친다, 반성한다라고 하며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직업교육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점수를 높게 받아 나오려고 하고 있다. 정말 이대로 두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가석방이 된다면 누구를 위한 가석방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가석방이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발적 살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인 것 같아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괴납치 살인은 연장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유괴살인을 우발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우발이라고 왜 당일날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날 한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이를 데리고 청테이프랑 그리고 수면제를 샀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밥도 먹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현주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너무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우발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면은 뭐 그런 진술에만 모르겠는데 이미 미리 애랑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장소 자체도 너무 계획적이에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분명 유괴를 생각하고 계획을 했다는 건 납치 장소를 어디에 둘 건지까지 계획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어디다 둬야 되겠다. 이러고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까지 컨택을 해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장소는 애가 그냥 있을 장소가 안 돼요.
제가 이거 이제 그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갔대요. 근데 이제 되게 쾌쾌하고 막 인형이 있는데 애기가 좀 놀다가 이제 실증이 난 거지. 이제 애기가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 아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고 나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면 불안했던 거예요, 전현주가. 그래서 전현주가 아이의 손, 발 이런 거를 다 묶어요, 테이프로. 묶고 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한 전화가 그 첫 번째 전화예요. 맞는지 확인만 하려고. 자, 살려놔야 되는 이유죠. 전현주는.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데 전화번호가 맞잖아요.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는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걸림돌이야. 공범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공범이 존재했으면 역으로 얘기해서 전현주의 남편이 하는 거기를 왜 가냐고. 전현주가 왜 거기까지 동행을 해야 되냐고. 만약에 성폭행을 하고 강간했던 공범 남자들이 있으면 거기 가는 게 더 불안한 행동이야. 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한 장소에 가겠지. 그 장소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서 애가 뭐 묶어놓고 나갔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공범이 있으면 거기다 두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공범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은 그러면 공범이 그랬으면 자기가 애 데리고 있을 때 신고했으면 됐잖아. 밖에 그렇게 자유로웠잖아. CCTV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랬고 공범한테 그렇게 자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전혀 불안해 보이는 상황도 아니어서 전현주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공범이 있을 확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도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황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전현주가 과연.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범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대목들이 많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찰 쪽을 비판했었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카페를 급습을 했을 때, 두 번째 뒷이야기예요. 카페를 급습했을 때 그 안에 범인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그냥 풀어주게 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현주가 전화를 했대요. 얘가 그때 당시 다녔던 대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전문대인데 걔가 거기서 이제 학생회 뭐 임원으로도 뭐 활동을 했대.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때 학생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로 뛰어온 거예요. 와다 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임산부 여기다 잡아놓는 게 맞는 거냐 하는데 경찰 난감하죠.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도 말도 못하고 비공개 수사였으니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오펜스가 들어오니까 이거 만약에 과하게 잡고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확실하게 어떻게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전부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중에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보낸 거죠. 사실 경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한 가지 책임이 분명히 따랐어요. 뭐냐면 그 안에 범인이 있었을 때 내보내면 범인은 이제 신고가 된 걸 안다예요. 이건 사실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노출이 돼버린 거잖아.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서 경찰은 그 뒤에 그 13명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13명을 계속적으로 미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행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체크를 하려고 해왔던 그런 상황인 건데 전현주만 유독 확인이 잘 안 됐고 뭐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집에는 없고 막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고 이제 형사들이 잠복한 걸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이게 매칭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검거가 되면서 이렇게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 딸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공범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는 판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된 이야기에서 이 제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사실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를 못 믿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도소 내부의 일을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누구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고 올려야 되겠다.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셨던 내용이라서 저는 그동안 안 했었어요. 그냥
너무 잔혹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내용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결정을 한 이유가 일단 이 메일이 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나 전현주 기억한다, 전현주를 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의 제보 혹은 댓글들이 많이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왜냐면 가석방이 돼버리면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가석방은 죄명, 이름? 죄명이야 죄명, 이름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수였다, 뭐였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그냥 가석방이 돼버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서 저도 이거를 일단 뱉었지만 좀 기다려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5년을 넘기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되면 만약에 이 말이 진실이라면 조건을 깔게요. 저도 주변에 그렇게 여쭤봤어요. 이 말이 진실이라면 가석방 될 가능성이 정말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살인이 우발적이라고 결정이 났고 계획적 살인은 아니니까 우발적 살인이라고 판결이 나버렸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런 범행 물론 이제 참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범행이 이제 뭔가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내용들 봤을 때 그 전에 가석방 선례들을 보면 충분히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예요. 조건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왜냐면 나이도 이제 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다 보니 아니면 이 사람은 성격 장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다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역으로 얘기했을 때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컸던 사건이고 되게 이제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긴 있었어요. 저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잔혹한 범행이에요. 너무 잔혹한 범행이라는 게 뭐냐면 지 힘들어 사치 낭비벽 부리고 자기 살겠다고 어린아이를 유기에 납치해서 자기 애기랑 잘 살겠다고 납치해 유기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게 법이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죠.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선 당연히 안 되고 누가 상처받으라고. 그리고 뒷이야기에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현주가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출산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있었으니까 남편이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라고까지만 알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살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입양을 보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르는 게 나은 거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